오래간만에 국내 뉴스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분들이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인공들입니다. 자, 그동안에 국정교과서 반대 투쟁, 그리고 도심 폭력 시위 등으로 진도가 기세를 올리는 것 같았지만은 새정년 내부에 비주류들의 대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비주류 의원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이 문재인 대표가 비주류의 의견을 갖다가 반영하는 그런 어떤 당의 지도체제와 공천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갖다가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앞장서서 문재인 대표의 현재 이 지도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안철수 의원인데요. 안철수 의원은 이 박안연대, 즉 문재인 대표 측에서 이야기한 거죠. 그 세 명이 연대해서 공천하고 총선을 치르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천 둘러리는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 즉 왜 야당이 이 꼴이 됐는지 원인 진단이 있어야 되고 인적 교체가 없는 그냥 연대는 무의미하다. 뭐 선거 있으니까 그냥 연대하냐? 이 말의 핵심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안철수 의원은 공천을 하기 전에 혁신을 하고 연대를 하고 그 다음에 공천을 서로 의논해서 정해야 되는데 공천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서 공천 이후에 선거용 연대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즉 문재인 대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러니까 이 안철수 의원이 내건 혁신안, 사실 뭐 안철수 의원의 혁신안에 대해서 이 새정년 안에서 너무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안 의원이 또 한다고 해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혁신을 하기 위한 안이 아니라 오히려 친노의 체제 강화를 위한 공천을 장악하기 위한 안이다. 그래서 나는 기존에 우리 새정년에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를 답하기 위한 그런 혁신안을 제시했다. 그걸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이야기해라. 그리고 그걸 받는다면 같이 공천까지를 포함한 논의를 해보자. 이게 지금 안철수 의원의 주장입니다. 결국 핵심은 공천에 있어서 나의 영향력을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이 솔직히 말하면 나머지 이야기를 빼고 나서 혁신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철수 의원을 혁신 주장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비상기구를 만들어서 당을 갖다가 혁신하는 식으로 통합하고 난 다음에 범야권 통합을 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비주류 의원들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안철수 공동지도 체제를 출범시키고 여기에 비주류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지도 체제에서 문재인의 친노 혁신안이 아니라 문 안에 공통된 혁신안을 만들고 그걸 토대로 해서 공천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엄격히 따지고 보면 안철수 의원은 물갈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주류는 사실상 물갈이 하지 말고 오픈 프라이머리 해서 문재인이 주장하는 20% 컷오프도 하지 말고 그냥 자기들 하자는 대로 그냥 현역들이 하는 대로 다 가자라는 겁니다. 그럼 안철수 의원은 비주류하고는 엄격히 다른 물갈이를 주장하는데도 비주류가 안철수 의원을 밀고 있다라는 이 아이러니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안철수 의원의 물갈이 주장은 그리고 그것은 본인이 주장하는 혁신안을 받아들이면서 그 혁신안에 따른 물갈이 주장은 결국 이 공천에 대한 서로 간의 이 합의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비주류가 안철수 의원도 거부해야죠. 왜 안철수 의원이 물갈이는 당의 혁신을 하자는 것은 문재인보다도 훨씬 더 센 수준입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다 집에 가야 되는데 왜 안철수 의원의 물갈이를 지지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결국은 문재인 의원이 지금 이만큼 힘이 세고 나머지는 비주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관계에서 공천을 하다 보면 20% 물갈이 하는 것도 대부분 친노가 자기들 중심으로 물갈이를 할 거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힘을 키워서 똑같이 만들어서 여기서 혁신안을 논의하면서 그 혁신안은 결국 공천을 어떻게 하는가로 귀결될 건데 공천도 이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측이요. 혁신안이라고 했지만 서로 내가 마음대로 공천하냐 네가 마음대로 공천하냐 아니면 5대5로 갈라먹느냐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어요.
문재인 의원은 또 당 공천에는 사실상 관심이 없는 척 밖에 있는 이 박원순 시장까지 끌어들여서 문박안 연대를 하자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현재 야권의 2위가 박원순 시장이 여론조사 2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등이 안철수니까 박까지도 넣어서 이야기하자. 자, 박원순 시장은 여러 가지로 요즘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문재인 대표가 하자는 대로 보조를 맞춰주면서 자신이 유리해질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니까 또 문재인 대표는 박원순 시장을 항상 끌어넣어서 거기에다가 안까지 넣으면 안철수 의원이 원오브 댐이 되지 않습니까? 3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속셈들이 서로 명확하게 다르게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백력 기피 의혹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양성호 박사 등 7명이 있죠. 지금 피의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박주신 씨의 신체 검사를 시도하기로 한 겁니다. 즉 박주신 씨한테 소환장을 발부했고 원래는 11월 20일 날 하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좀 연기돼 가지고 12월 22일 날 열릴 재판에 박주신 씨를 증인으로 채택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박주신이 와가지고 법정에 서서 나 뭐 사실입니다. MRI 맞습니다. 그래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은 그때 오게 되면 MRI를 다시 이 법원이 관할하는 방법으로 찍어서 즉 양성호 박사 등 7명이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서 결국 명예훼손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법원이 판결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박주신 씨의 MRI 여부가 사실인가 아닌가는 명예훼손인지 안 그러면 사실관계 적시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어떤 형태로든 박주신에 대한 어떤 재판부 자체의 어떤 믿을만한 검증 절차 없이 그냥은 명예훼손으로 이 사람들을 처벌하지는 않겠다라는 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박원순 시장이 자기 나름대로 방법으로 여러 차례 공개 검증을 했다라는 말은 현재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입장에서 보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재판부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쪽은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재판부의 입장에서 박주신 씨를 법원의 증인으로 불러서 박주신 씨에 대한 이 법원의 신뢰가는 방식의 검증, 즉 MRI에 대한 새로운 촬영 등을 통해 가지고 법원이 판결을 내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박주신 씨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부분을 판결을 내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박주신 씨가 오면 공정한 신체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 의사 3명씩, 즉 검찰에서 3명, 그 다음에 의사 측 3명 해서 6명이 감정위원을 추천해가지고 합의한 절차에 따라서 신체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매우 공정한 방법으로 쌍방이 원하는 그런 어떤 이 쌍방이 다 합의가 될 수 있는 방식의 그런 안을 내놨어요. 자, 여기에서 양성호 박사 등이 거짓을 하고 있다고 기소를 해서 재판정에 세운 사람은 검찰이지 않습니까? 그 물론 검찰이 세우기까지는 박원순 시장이 법적으로 이 7명에 대해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을 대신하는 사람은 검찰이라고 보고 검찰 측 3명, 그 다음에 피의자 측 3명이 6명이 조사를 해보고 결론을 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박주신 씨가 와야 이게 다 되는 거죠. 영국에 체류 중인 박주신 씨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 본인이 소환장을 받지 않았다. 소환장을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박원순 씨 측의 입장을 보면 결국 박주신 씨가 오지 않을 거다 라는 입장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런가 하면 병력비리 의혹은 허위라고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에 출석을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허위라고 결론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의혹이 등장하면
앞에 제기되었던 의혹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그 뒤에 새로운 의혹이 등장하면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는 추신 씨가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2011년 백무청에 낸 자생한방병원의 MRI와 공군 신체 검사 때 찍은 엑스레이 사진 등을 감정위원들이 다시 감정해서 신체 검사를 대행하겠다. 즉 이런 사진들은 양승호 박사 측에서 다르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발표했던 것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박주신 씨가 만약에 안 온다 하더라도 박주신 씨의 백력기피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박원순 씨가 아니죠. 박원순 서울시장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 3,000명을 뽑아서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주겠다라는 그런 이 청년활동 지원 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에 있어서 어긋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노동부는 그런 활동은 결국 취업을 성공시키는 프로그램하고 융합되어서 결론이 나는 방식으로 돼야지 그냥 돈을 던져주는 방식은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29일 날부로 폐쇄하겠다는 서울역 고가 부분도 서울경찰청이 이것을 교통심의상 그렇게 하면 불충분한 부분이 많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29일날 0시로 이걸 폐쇄해버린다면 서울시의 지금 교통대책이 서울시가 제기하는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다시 재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류를 하고 있고 또 문화재위원회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남대문이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그 고가가 없어지면 그 남대문 주변으로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양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화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해라고 문화재위원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측은 시민안전위에 29일날 예정대로 폐쇄한다는 겁니다. 자, 그게 29일날 예정대로 폐쇄 안하고 경찰청과 좀 더 심의를 한다든지 문화재위원회가 좀 더 심의를 하면 고가도로가 무너질 정도입니까? 자, 이런 식으로요 시민의 불편을 강제하겠다고 밀어붙이면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천 사업을 이명박 대통령의 불도자식으로 밀어붙였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박원순 시장 또한 어차피 서울역 고가가 무너질 정도로 안전이 위협될 정도라면 그 위에 차가 안 다니고 사람이 하루에 수만 명씩 다니고 또 거기 위에 막 가게들이 십수개가 들었으면 그거는 안 위험합니까? 어차피 위험하다면 뜯어야 되죠. 근데 뜯지는 않고 그걸 차는 안 다니는 대신에 사람이 다니는 거리로 하고 그 위에 가게들을 갖다가 얹어 놓겠다? 그럼 본질이 뭡니까? 안전이 위험하다면 뜯느냐 마느냐 문제로 가야 되는 거고 안전이 아니라 차가 다니는 게 그것보다는 거기에 차를 못 다니게 하고 사람을 다니는 고가 보도로 만들어서 내 업체가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진짜 시민 안전이 위협된다면요 한마디로 건설 안전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거 당장 뜯어야 된다면 뜯어버리세요. 그때 누가 뭐라 할 겁니까? 그 뜯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차 대신에 사람이 다니는 문제는 그거는 그야말로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이 하루에 수십만 명씩 다니고 그 위에 막 가게가 들어서고 나무도 심고 이랬다가 그 하중은 만만찮지 않습니까? 그때 무너져 버리면요 박원순 시장 책임질 겁니까? 새누리당이 교과서 문제로 집싸움이 좀 조용하더만 교과서 문제가 다른 일들이 많이 터져서 조금 조용해지니까 이제는 집싸움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저께요 김무성 대표측과 친박 서청원 전 대표측이 충돌을 했는데요. 저 공천에서 룰을 어떻게 하느냐 룰 전쟁 때문입니다. 김무성 대표측은 지금 선거구 획정위도 이렇게 합의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선거구도 지금 정해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예비후보 공천 문제도 있고 근데 예비후보자들은 어떻게 그럼 뛰어야 되느냐 그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여러가지 좀 복잡한 문제들이 생겼다. 그래서 당협위원장은 그러면 언제부터 사퇴해야 되냐. 원래 새누리당 스스로가 혁신을 위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려면 당협위원장들도 예를 들어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사퇴를 하고 공정한 어떤 역학관계에서 선거운동이 돼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하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든 그게 되는 거지. 당협위원장이나 현역 의원들이 다 퍼질고 앉아 있으면서 거기에 예비후보자가 어떻게 끼어듭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공직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직접 들고 나왔어요. 최고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서청원 대표 쪽에서 지금 뭔 소리를 하느냐. 지난번에 안심번호 국민공천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 당내 공천 룰을 정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만든다 한 거 아니냐. 그것부터 만들어야지. 그거 만들 생각은 안 하고 공천 룰도 확정되기 전에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만든다는 거냐. 이렇게 지금 들고 나온 겁니다. 즉 친박 측에서 보면 김무성 대표가 공천 룰을 만든다고 하면서 그때 코너에 몰리니까 시간을 벌어놓고는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한 달 반쯤 지났지 않습니까? 지났는데도 이거는 만들 생각을 안 하고 합의가 안 된다면서. 그러니까 공천을 어떻게 관리해 가느냐 하는 그걸 기구를 만들면 그 공직자 선출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뭘 하겠습니까? 공천과 관련되는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천 룰을 거지부지 시키면서 김무성 대표 안대로 밀고 가려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이 친박의 지금 의심입니다. 그래서 친박은 공천특별기구를 만들어서 룰부터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출마할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공직선거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든지 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현재 김무성 대표 측은 시간이 급하니까 지금 선거구도 없고 예비 출마자들은 뭐 선거 뛰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뛸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당직이 뭡니까 지구당 위원장들은 사퇴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러는데 각자가 자기가 공천을 장악하기 위한 이 수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은요 솔직히 말하면 국민들은 별 관심은 없는데 결국 여기서 결론이 어떻게 날 건가 하는 부분은 이 내년에 총선 공천이 그 이후에 대통령의 이 정권 운영 그리고 자기 장출 더 나아가서 다음 대선 후보자 선출 문제와 굉장히 이렇게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게 김무성, 서청원 두 사람 사이의 관계로 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얼렁뚱땅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새누리당 대표진도 참 한심합니다. 작년 9월달에 김무성 대표가 상하이에서 오스트리아식 이혼 집정부제 개헌을 이야기했을 때 전 TV에서 매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 저보고 그러지 말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한국의 안보 현실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이 국방과 뭐 외교만 맡고 뭐 내치는 국회에서 뽑는 총리가 하고 이래가 여야가 나눠먹고 이렇게 갔다가는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뭐 법무부 장관 이런 자리들이요 나중에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고 이렇게 돼서는 북한하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안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것 때문에 반대인 겁니다. 저는요 이게 무슨 친박 친이 간의 싸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홍문종 친박의 핵심이라는 분이 또 이걸 들고 나가 이혼집중부제 개헌 비슷한 소리를 했습니다. 반기문 무슨 대통령 그 다음에 친박의 실세 총리 그리고 뭐 그 이후에 권력유지. 그래서 저는 정말로 좀 이분도 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친이가 주장하면 틀렸고 친박이 주장하면 옳은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친박 친이를 떠다가지고 한국적 현실에서 이 외교 안보 현실에서 이혼 집정부제 개헌은 정말로 위험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목되기도 했던 당사자인 반기문 총장이 지금 이번 주에 뭐 방북을 한다. 그래서 가서 북한의 김정은을 만난다.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든지 또 무슨 뭐 이 한반도 평화 이런 부분에서 뭔가 뭐 결실을 갖다가 내놓겠다. 이랬을 때 외계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인물이나 사안을 놓고 예를 들어서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들의 이해관계나 의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야 권력을 추구하는 한마디로 야심 있는 사람들 소수만의 그런 논쟁인 겁니다. 국민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개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하고 저렇게 물으면 저렇게 답합니다. 그런 어떤 국민들을 팔면서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친이고 친박이고 이원집정부제 개헌 같은 소리 하지 말고요. 그래서 개헌이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 하도 복잡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그 4년 중임제 개헌 소리도 꺼내는 순간에 또 이상하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개헌 소리는 입을 닫고 그냥 지금 룰대로 열심히 총선이나 준비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계파가 집권을 하기 위해서 나눠 먹자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나라 베리는 겁니다. 그렇게 가서는 절대 성공도 안 되고요. 그렇게 개헌하는 부분이 국민들이 나중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찬성이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원집정부제 개헌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모든 것을 적고 개헌 반대 운동에 뛰어들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씨가 훌륭하면요, 그냥 반기문 씨한테 외교 국방뿐만 아니라 권력을 다 줘서 지금처럼 대통령을 하게 하는 게 맞죠. 친박이 반기문 하는 것은 한국 사람 중에 진짜 전대미문의 유엔 사무총장만큼 이런 자리들을 연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반기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 데려다가 대통령 시키려면 그럼 다 주면 되죠. 뭘 갖다가 또 일부만 주고 일부는 우리가 한다 그럽니까? 뭐 김무성 대표가 말한 것도요, 뭐 야당하고 나눠 먹습니까? 누구하고 나눠 먹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고요. 국민들은요, 앞으로 이원집정부제 뭐 개헌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다 진짜 수상한 사람들이다,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답일 겁니다.